강신주의 다상담, 강신주 지음. 지금 누구나 자신의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상대방의 부재로 엄청난 고통을 겪을 때에만 쓸 수 있는 용어입니다. 정말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은 부모님이 보고 싶어 학교가 끝나자마자 혹은 회사가 끝나자마자 집으로 들어가시나요?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집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보고 싶어 귀가를 서두르신 적이 있나요? 만약 누군가 보고 싶어 귀가를 서두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말해도 좋을 겁니다. 기독교와는 달리 자본주의는 행복을 내세에까지 미루지 않고 바로 이 현세에 달성하도록 만드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보다 더 리얼하고 확실한 완벽한 종교 형태인 셈이죠. 자본주의에서 돈이라는 건 일단 종교의 요소라는 겁니다. 자본주의는 여러분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근사한 상품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대학까지 가서 왜 공부해요? 우리의 상품 가치를 올리는 거잖아요. 왜 1등을 하려고 해요? 수능 보고 1등급, 2등급 이야기하죠? 그거 너무 창피하고 슬픈 거 아니에요? 누가 뭔데 나한테 등급을 매겨요? 소고기도 아니고 취업이 안 될 때 여러분이 갖는 자괴감의 정체는 사실 단순한 거예요. 자신을 빵빵한 상품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살 때 우리는 자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취업이 안 된다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내 등급을 근사하게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산다고 꼭 안 사요. 돈 가진 사람도 명품 앞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하지가 않아요. 백화점 명품관 같은 데 가보면 인간 대수를 적게 하죠. 명품 가방들을 쾌적하게, 아니 정확하게는 가방들이 놀랄까봐 매장에 들어올 인간들의 수를 제한해요. 사람들이 기다리잖아요. 월급은 내 몸을 팔았던 흔적이죠. 예전에 면접법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나 좀 뽑아달라고 화장도 하고 성형수술도 하잖아요. 그게 비굴한 거 아닌가요? 사창가에서 손님을 빼려고 예쁘게 화장하는 것과 면접장에 가서 화장하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어차피 목적은 나를 팔아서 돈 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시대를 보편적 매춘의 시대라고 한 거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죠. 철학적 공식이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주인이고 타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은 노예죠. 소비의 욕구요? 그 욕구가 뭔데요? 간신히 자유의 느낌, 주인의 느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어머니가 소심한 분일수록 어머니는 소비를 많이 해요. 물건을 살 때 주인이라는 느낌이 확 오거든요. 백화점에 가보면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오후 4시쯤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싹 사라져 버리죠. 백화점에서 그분들이 뭐 하는 것 같아요? 남편 이 새끼가 돈 좀 번다고 나를 함부로 대해요. 그 굴욕을 참았으니 사모님 소리는 들어야죠. 이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시나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딱 하나 있는 자유가 바로 소비의 자유죠. 소비할 때 자유롭다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돈이 있어야 하니까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돈의 노예인 걸 허용해야 소비의 자유도 가능해져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소비에 물들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들일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은 지금 더럽게 억압받고 있구나. 노예처럼 살고 있어서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나 하고요. 부유한 사람은 1층으로 바로 간다고요. 만약에 명품관만 있었다면 그 백화점에 부유한 사람은 안 올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명품관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여러분이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보내는 부러운 시선인지도 몰라요. 그들은 자신들을 부러워하는 여러분의 시선을 보고 뿌듯함을 느끼는 셈이지요.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하죠. 명품 가질 때 왜 좋아요? 그걸 갖게 되면 행복하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모두 찬양하고 주시하는 것 같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나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무시라는 건 보지도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명품을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관심을 피력해요.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자본주의에는 있어요. 소비의 자유죠. 우리가 자유롭다는 건 소비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보면 알죠. 돈이 없는 사람한테 무슨 자유가 있어요? 진짜 주인은 돈이란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존중받는다는 걸.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돈만 가지고 있는 걸로는 존중받지 못해요. 돈을 쓸 것 같은 느낌을 줘야 존중받아요. 매장에 가야 되죠. 집에 1억 가지고 있으면 뭐 해요? 백화점에 딱 들어가서 돈을 쓸 것 같은 아우라를 보여야 돼요. 소비가 삶의 낙이라고요? 낙은 낙이죠. 자본주의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낙은 소비할 때 느끼는 낙밖에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삶의 낙을 소비에서 찾아도 되냐고요? 본인이 돈 벌고 있으면 계속 쓰세요. 어차피 쓰게 되어 있어요. 쓰지 않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 종이를 받아 간직해서 뭐 해요? 써야지. 여러분 계좌에 찍힌 그 숫자만으로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쓰세요. 장 보드리아르라는 사회학자가 소비의 사회에서 말하죠. 우리의 소비가 변했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제품이 아니라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라고요.
생활에 편리한 것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지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탁기를 언제 바꾸죠? 망가져서 바꾸지 않아요. 뜨는 여배우가 행복을 가장하는 세탁기를 사는 거예요. 세탁기 앞에 서 있는 그 여자가 행복해해요. 그 여자에게 나를 투사하죠. 사야 될 것 같아요. 매체들이 우리한테 사라고 강요하는 게 행복의 이미지인 거라고요. 이게 언제 우리한테 더 잘 먹혀요? 우리가 불행할 때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그 행복의 이미지를 사려고 그러거든요. 가까운 사람, 남편이나 부인이나 애인이 쇼핑을 많이 하면 헤어지세요. 이미 여러분은 그 사람의 낙이 아닌 거예요. 불행하다는 느낌에서 쇼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같이 있는데 불행을 느끼는 거예요. 영민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헤어지겠죠. 잊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퐁퐁 쓰며 과소비를 한다는 사실을, 또 돈을 퐁퐁 썼다고 느끼는 사람은 가난한 거예요. 우리 시대의 소비는 욕구 불만을 채우는 과정이죠. 불행을 치유하는 과정처럼 돈을 쓰잖아요. 주인이 되는 느낌으로 쓰죠. 그리고 그 상품을 내가 갖는다면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돈을 쓰잖아요. 이런 걸 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행복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소비를 과도하게 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불행하고 욕구 불만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떤 시기든지 그 불행과 결핍을 채워야 되는 거죠. 무언가를 사는 건 가장 매력적이고 쉬운 방법이에요. 돈을 쓴다, 물건을 선택한다는 자유로운 느낌을 받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얌전한 사람인데 물건을 아주 많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상시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일수록 소비가 주는 자유의 느낌에 목말라 하게 되는 거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받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해요. 인생을 잘 수 있게 해주는 표어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님 말고.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해줄 만큼 잘해준 다음에 결과가 안 나오면 많은 거예요. 아님 말고. 그런데 우리는 항상 그 대가를 생각해서 힘들어요. 무언가 와야 돼요. 난무하고 쓰레기 같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생일 때 그리 잘해줬던 건 내 생일이 2달 뒤라는 걸 고려했던 거죠. 물론 무의식적인 차원이지만요. 가장 슬픈 관계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상대방에게 받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주는 관계예요. 이건 사랑이 아니지요. 그냥 교환계일 뿐이니까요. 내가 주는 목적이 받는 것이라면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 슬퍼지거든요. 이렇게 되면 관계가 심각해지죠. 아니, 유치해진다고 할 수도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니까요.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으려는 건 어린아이의 복목이잖아요. 성숙하다면 대가 없이 개도 키우고 화초도 키워요. 어른이라는 건 사랑을 주는 존재예요.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자신한테 제대로 안 오면 화내요. 왜 지금 본인이 주변 사람들한테 아낌없이 주는지 아세요?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원했던 사랑이 오지 않으니 속상한 거죠. 그러니 이제는 혼자임을 선택하게 되는 경지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슬픈 예언을 하나 해볼까요? 또 시작하실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오래되면 또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으실 테니까요. 그러니 다시 누군가에게 돈을 쓰면서 사랑을 구걸하게 되겠지요. 소비를 악으로 여기는 아버지와 소비를 낙으로 믿고 있는 어머니를 부양해야 되는지 고민이라고 하셨죠. 이 문제는 좀 다른 각도에서 출발을 하셔야 해요. 부모님께 돈 받고 지내시는 분들 있죠. 계속 받아서 쓰세요. 다 갚게 되어 있어요. 어째 나중에 부모님이 거동을 못하게 될 때 업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되면 버리고 생각도 들어요. 그럼 버리세요. 버리고 나서 감당을 할 수 있으면요. 그건 그때 가서 문제인 것 같아요. 버리질 못하기 때문에 버릴까 말까 이러죠. 감당이 된다면 버리셔도 돼요. 감당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이라는 이유로 부모님을 돌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을 누가 돌봐요? 내가 개도 한 마리 키우는데 하는 느낌으로 부모를 돌봐요. 애잔한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 할아버지 할머니를 어디다 버려둘 거냐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닌 나이 들어서 죽어가는 어떤 사람이 될 때 도와주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물론 난 이렇게 살겠다 하는 꿈이 있다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꿈이 있고 개꿈이 있죠. 진정한 꿈이라는 건 규법되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공부는 안 하면서 나중에 우주 비행 행사 될 거라고 하는 애들 있죠. 이런 건 개꿈인데 진정한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진정한 꿈을 꾸면 우리는 그걸 이루려고 하니까요. 진정한 꿈에도 문제는 있어요. 그것이 나의 꿈인지 아니면 부모나 사회의 꿈인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 꿈이 나의 꿈인지 알려면 그 꿈을 이루어 보아야만 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사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사실 부모님의 영향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사학과에 합격해서 입학하는 날 허탈한 느낌이 들면 내 꿈이 아닌 거예요. 만약 입학을 했는데 이제 시작인 걸 재미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여러분의 꿈인 거죠. 공무원이 된 다음에 버리라고요. 공무원이 좋은지 그른지는 오직 공무원이 되었을 때에만 판단할 수 있다고 말이죠. 내 꿈이 아니라 사회에서 각인된 꿈들이 있어요. 멋있어 보이는 꿈도 있고 남의 칭찬을 받게 되는 꿈도 있죠. 그런데 그게 내 꿈인지 남의 꿈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야 알아요. 나의 꿈인지 혹은 남의 꿈인지.
그렇게 배우는 거죠. 어떤 꿈이 생긴다면 반드시 얻으려고 하셔야 돼요. 얻은 다음에 버리든가 말든가 하는 거예요. 얻었을 때 이건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헷갈리시면 여러분 감정을 믿어요. 하고 싶다는 느낌이 조금이라도 들면 일단 해야 돼요. 그걸 누르면 평생 후회해요. 지금 시험 볼 생각이 있잖아요. 나머지는 다 시험을 보지 않으려는 잡념이거나 정당화에 지나지 않거든요. 지금 본인의 마음 한번 돌아보세요. 시험을 보고 그 결과가 좋기를 바라는 바람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들었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버려도 돼요. 그건 정말로 괜찮아요. 돈 많은 부모가 있는 건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분을 질투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불행한 거예요. 태어났더니 집이 가난한 거예요. 대개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들을 금욕적으로 키워요. 내면적으로 키우죠. 행복은 네 마음에 있단다 이렇게요. 가난한 시절에 금욕적인 담론이 많이 나와요.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죠. 그렇지만 이게 정말 사실일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그리고 학비도 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했을 때에만 여러분들은 자신이 부모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돼요. 독립한 이후에 부모님을 자꾸 찾아뵙고 싶으면 여러분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만일 의례적인 방문을 제외하고는 별로 찾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고요. 그때 알아요. 독립했을 때 아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부모님을 사랑했는지 아니었는지. 여하튼 다시 이분의 문제로 돌아와 보죠. 저는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분의 남편이었던 분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를 사랑하면 사냥을 해와요. 주고 싶거든요. 선물도 주고 싶고 예쁜 것도 주고 싶고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다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도 사랑을 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줘요. 경제적 문제 때문에 헤어졌다기보다는 사랑이 식어서 경제적 문제가 보이게 된 거죠. 사실 사랑하면 거머리가 내 다리에 붙어서 피 빨아먹게 내버려 두면 돼요. 경제 문제 때문에 사랑하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서 경제 문제가 보였다는 게 정답에 가깝죠. 왜 사랑이 식었는지는 본인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정상적이면 되게 식어요. 전에는 줘도 괜찮았는데 어느 날 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속물이니 뭐니 스스로를 자책하지도 말고요. 경제 문제 때문에 헤어졌다고 이야기하지도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헤어졌다는 사실을요. 내가 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이 순간에는 내 욕망인지 남의 욕망인지 알 수 없어요. 모텔에 가서 상대방과 자고 났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이제 이 사람과 이런 삶을 누려야지. 반면 일어나서 이젠 뭐 하지, 뭐 먹으러 갈까 이런 생각이 들면 아닌 거예요. 사랑이라는 판타지였고 단지 자신이 원하는 것은 섹스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게 비극이고 아프고 슬픈 것이에요.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게 비극이고 아프고 슬픈 거예요. 미리 알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의 소망, 우리의 욕망은 해봤을 때 뜨겁게 알 수 있어요. 내 것인지 아닌지. 그런데 힘들다고 해보지 않고 접어두면 평생 헷갈려요. 그 욕망이 내 것인지 아닌지 몰라요. 공부를 하기로 생각을 했다면 해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그러면 그때 돼서 알게 되죠.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끝까지 가보고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버릴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은 책에서도 배울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으로 알아야 해요. 그러면서 하나씩 여러분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기본 전제는 약한 사람이 가면을 쓴다는 겁니다. 가면을 쓰는 건 약자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버지가 존경스럽지 않아도 존경스러운 척하는 가면을 써야 되는 거죠. 생리적 작용이 가면을 썼는지 벗었는지를 알려주는 단순한 기준이 돼요. 사장은 방귀를 뀌는데 나는 못 뀌어요. 약한 사람은 방귀를 못 뀌어요. 참는다고요. 부모들이 아이들 선행 학습을 시킨다고 학원에 보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이가 나중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에게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할 때를 대비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상처받을까봐 좋은 부모라는 가면 아니면 최소한 최선을 다한 부모라는 가면을 쓰는 거예요. 이런 약한 부모들은 아이에게 맨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우선 가면을 쓴 사람과 안 쓴 사람이 있죠. 가면을 쓴 사람은 약한 사람이고요. 가면을 안 쓴 사람은 강한 사람이에요. 아이의 울음은 가면이에요. 아이가 왜 우는지 아세요? 울음이라는 가면을 썼을 때 어머니가 안아주니까 우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우는 것에서부터 연기를 시작하는 거죠. 정상적이면 가면을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가면을 쓰는 게 약자라고 했죠. 가면을 벗는다는 건 강자라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약자로 있을 때도 있고 강자로 있을 때도 있어요. 선배를 만나면 가면을 쓰고 후배를 만나면 가면을 벗어요.
물론 후배가 무서운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후배 앞에서 가면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 문제는 가면을 써야 될 때 벗거나 가면을 벗어야 될 때 써서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건 언제 가면을 써야 되냐는 거죠. 가면은 생존의 위기에 닥쳤을 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맨 얼굴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만용이자 자폭이죠. 그럼 가면을 벗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외로울 때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쓰고 사는 건 너무나 외로운 일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가면을 벗어야 돼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은 나로 하여금 가면을 벗도록 만드는 사람이죠. 결혼을 했는데도 아직 남편이나 아내가 내 맨 얼굴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결혼을 사랑이 아니라 생계 유지를 위한 경우겠죠. 그래서 취집이라는 서글픈 표현도 있잖아요. 시집 가는 게 취업이라는 거죠. 지금처럼 어려운 시절에는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혼 생활도 아주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사랑이라고 최면을 건다는 거예요. 사랑의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런데 남편이 실직을 하거나 부도가 나면 자신의 맨 얼굴을 알게 돼요. 내가 좋아했던 건 돈이었구나. 그리고 가면을 쓰고 계속 견디더라도 외로워요. 대개 가면을 써야 할 때 벗어서 고생하거나 가면을 벗어야 될 때 써서 외로운 거예요. 가면을 계속 쓰고 있어서 맨 얼굴이 뭔지를 까먹은 극단적인 경우도 있고요. 양파처럼 가면을 벗었지만 그게 또 가면인 경우도 있어요. 이중 가면인 셈이지요. 강한 사람은 가면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가면 안 쓰는 사람은 무조건 강한 거예요. 강해지고 싶다면 가면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돼요. 대신 생계가 위협당할 수 있고 인간관계가 파탄이 날 수 있다는 각오는 필요하죠. 강해진다는 건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과 우정처럼 진정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외로움을 감내하더라도 우리는 가면을 어느 순간 반드시 벗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파탄과 파국, 이런 난국에 처하는 것은 대개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대개 부모 탓이에요.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따져야 돼요. 당신들이 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망가뜨렸냐고요. 부모가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아이는 까디집어지고 가면 안 써요. 반면 부모가 엄하면 집을 청소해 놓고 있어야 할 것 같잖아요. 엄한 부모가 있으면 여러분은 가면을 쓰게 된다고요. 청소하고 근면해져요. 착한 자식인 가면을 쓰는 거죠. 부모님에게 당신이 나를 낳았잖아. 그러니 책임져. 이 정도의 뻔뻔한 자세는 있어야 해요. 사는 게 힘드니 책임지라고 부모님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럼 행복해져요. 물론 부모님에게 구박을 당하겠지만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정도의 당당함에는 이르게 될 테니까요. 부드러운 남자를 조심하세요. 부드러운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노예와 약자는 부드러운 가면을 쓸 수 있거든요. 그 부드러움이 약한 사람에게 폭력으로 표출될 수도 있으니까요. 직장에서 상사한테 맞짱 뜨는 선배들은 보통 후배들을 괴롭히지 않아요. 대개 상사의 말을 잘 듣는 인간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아요. 상사의 말을 듣느라 쌓였던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푸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고 싶고 밑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싶다면 당당하게 맨 얼굴로 강자와 싸워야 해요. 강한 자 앞에서 근면한 모습이나 착하게 보이는 모습보다는 나태한 모습, 불량한 모습을 보이는 게 더 낫죠. 최소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서는 벗어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면하면 안 돼요. 나태하게 해요. 식당에서도 나태하게 일해요. 청소하면 뭐 해요? 또 더러워지는데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했던 것과 반대로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항상 저도 가면을 안 쓴 쪽이었거든요. 사실 지도 교수 똥구멍 한 번만 함아주면 바로 되거든요. 저는 지도 교수가 저한테 엉덩이를 들이대는 느낌이 왔어요. 핥아달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때 눈 질끈 감고 한 번만 핥아주면 모든 게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매번 똥침을 팍 놓는 쪽이었어요. 쓰레기 같은 인간한테 맨 얼굴을 보일 이유가 있을까요? 주변에 보면 상태 안 좋은 인간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인간들과 다시는 관계를 안 맺겠다는 생각이 들면 칭찬해주고 끝내요. 머릿속에 그냥 넣어놨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 내 속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보여야 할 사람, 내 맨 얼굴로 사랑해야 할 관계에 있는 친구나 애인 앞에서는 반드시 가면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어찌하지 못하는 그 많은 것들이 대개 우리 삶의 70%를 지배해요. 이 70%를 계속 끌고 갈 것인지 말 것인지가 여러분의 숙제예요. 노력으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남은 30%에 우리는 힘을 쓰지만 이미 주어진 70%는 엄연히 나의 현실로 존재해요. 세상은 재미있어요. 어렸을 때 너무 행복하게 지냈던 사람은 나이 들어서 고통을 견디지 못해요. 20대 때 실현을 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 다음날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어요. 고통을 쉽게 가라앉힐 수 있는 젊음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50, 60대에 실현하면 곡기를 끊게 돼요. 그러니 젊어서 힘든 것이 훨씬 더 나은 거죠. 인생은 그렇거든요. 지금 행복하신 분들은 그걸 저주로 받아들이셔도 돼요. 인간이 겪는 고통의 총량은 불변이에요. 카드 결제랑 비슷해요. 일시불로 갚을 수도 있고 30개월 할부로 갚을 수도 있어요.
30개월 할부? 무섭지 않나요? 내가 무슨 물건을 샀는지도 거의 잊어버렸는데 계속 돈을 내는 거잖아요. 젊은 분들은 까먹지 마세요. 뜨거운 고통이 올 때 일시불로 갚고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물건 살 때 일시불로 결제하거나 직불 카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럼 29개월을 덤으로 사는 거예요. 맨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럽게 힘든 일이니까. 가면을 완전히 쓰고 있는 사람도 함부로 비하하지 마세요. 더럽게 힘든 결단이에요.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직장을 잘 다닐 수 있다고요. 직장에 뼈 묻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유로우려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떠날 수 있는 끝장을 낼 수 있는 힘과 자유와 용기가 있을 때 관계가 지속돼요. 이 회사에서 나가면 죽는다는 생각을 하면 노예가 되는 거고, 이 사랑은 영원히 지속돼야 한다고 하면 굴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관계는 누가 주는 것도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만둘 수 있는데 지속해야 돼요. 그래야 가치가 있어요. 그만둘 수 없어서 관계를 지속하는 게 복종이에요. 천륜이라는 말 무섭지 않아요? 못 벗어난다는 저주와 같은 거죠. 잘 생각해야 돼요. 천륜은 존재하지 않아요. 천륜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요?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왜 효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효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야 자기의 의존성을 가릴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현실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은폐하려는 거죠. 여러분도 집을 나와야 돼요. 정서적으로. 부모와의 관계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리고 독립을 하신 분은 알아요. 어머니한테 가고 싶진 않다는 것을요. 어머니 생일은 왜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게 솔직한 거예요. 그게 매너그린 거예요. 그런데 왜 어머니한테 가요? 욕먹기 싫으니까 가는 거예요. 착한 딸, 착한 며느리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라고요. 한마디로 어린아이처럼 귀여움과 사랑을 받으려는 거죠. 가면 쓰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변하고 싶고 다른 나이고 싶다면 현재 자신의 모습이 쓰레기처럼 싫어야만 해요. 징글징글 이가 갈릴 정도 미워야 해요. 뭐가 되어도 지금보다 더 좋아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반면 자세히 돌아보니 나에게 쓸만한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결코 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변하고 싶으면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 돼요. 나의 바닥을 봐야 되고 내가 쓰레기라는 느낌을 받아야 돼요. 뭐가 되어도 지금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사랑했던 상대방에게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보일 때 헤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좋은 점만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나쁜 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서도 우리는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죠. 그건 그 사람과 떠나서는 경제적으로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발견한 좋은 점으로 그와 헤어지지 못하는 비겁함을 정당화하는 셈이죠. 이렇게 상대방을 떠날 수 없을 때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 넣어요. 사실 좋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잖아요. 좋으면 좋은 거지 어떻게 나쁜 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장단점을 따진다는 건 사실 그 사람과 있는 것이 싫은데 그를 떠나는 것이 불가능할 때 하는 거죠. 좋은 점이 있으니 굳이 내가 그 사람을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핵심은 내가 약해서 그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너무나 의존하고 있는 나의 약함에 있는 거죠. 관계가 끝났는데도 내가 비겁해서 이 사람을 떠났을 때의 불안한 생활이 무서워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그의 좋은 점을 찾는 거예요. 상대방을 알아볼 때 내면을 볼 필요는 없어요. 내면은 볼 수도 없잖아요. 심장, 십이지장, 간 같은 것만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의 영혼은 그의 행동에서 다 드러나거든요. 사람의 영혼은 행동이에요. 그 사람이 뭘 잡는지만을 보세요. 바보들만이 그 사람 손을 다 묶어놓고 그 사람의 영혼을 읽으려고 한다고요. 내가 무거운 짐을 들 때 그 사람이 내 짐을 들어주면 그 사람은 날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젊은 분들은 피하시면 안 돼요. 아주 아프게 경험해야 돼요. 아주 진하게 영화를 보고 강하게 소설을 읽어야 해요. 그리고 강하게 연애를 해야 하고요. 난 진짜 제대로 직면했는가? 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했다고 떠벌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지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정직하게 직면했느냐는 강도의 문제니까 말이에요. 100명의 남자와 쿨하게 본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오히려 한두 명의 남자와 모든 것을 걸고 했던 사랑이 더 많은 가르쳐줘요. 지금 본인이 맨얼굴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래서 진정한 맨얼굴이 아니에요. 솔직함을 과장하는 것도 분명 가면일 수밖에 없잖아요. 정해야 한다고 해서 정직한 거고 솔직해야 한다고 해서 솔직한 거잖아요. 지금 맨얼굴이라고 보이는 것도 결국 맨얼굴이 아니라고요. 아니건 바뀌건 만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바로 죽여버려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친척을 만나면 친척을 죽여라. 그렇게 한다면 비로소 해탈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이 든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쓰레기예요. 노인은 부끄러운 거예요. 무능하고 쓸모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하다는 기준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 있죠?
그건 남을 위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 건강을 위해서라고 최면을 걸겠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달마스님의 배 보셨어요? 달마스님은 자신의 넓적다리를 본 적이 없어요. 탐스러운 뱃살로 덮여 있어서 하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달마처럼 당당한 사람은 그런 걸 의식을 안 해요. 어리숙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요. 왜 자기 뱃살을 내려다봐요? 남의 뱃살이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자꾸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나면 숨 안 쉬려고 하고요. 왜 숨도 못 쉬어요, 웃음? 집에선 편히 쉬면서. 이게 우리가 약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더 관심받고 사랑받으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세요. 거울 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거울을 본다는 건 내가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타인의 시선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몇몇 사람은 화장하는 걸 자기 만족이라고 하죠. 개소리예요. 타인의 시선에서 보는 거예요. 어찌 보일까? 미리 검열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고, 나의 만족이라고 변명을 할 수는 있어요. 사실 나이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하잘것없는 인간이 몇 년생이야, 몇 학번이야 묻는 인간들이에요. 어떤 사람의 나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거의 없어요. 젊음을 부여잡으려고 하고 노년을 저주하잖아요. 그건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에 사로잡혔다는 증거일 겁니다. 자본의 논리에 너무 편입되면 계속 안티에이징을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건 어린아이죠. 거칠어져야 돼요. 태양을 맞았는데 어떻게 얼굴에 주름이 안 생겨요? 어떻게 하실래요? 피부를 보호하실래요? 아니면 사막을 횡단하실래요? 여러분들은 둘 다 선택하려고 그러잖아요. 비범한 영혼들은 말기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을 때 병원을 가지 않아요.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계속 가보는 거예요. 항암 치료보다 그것이 덜 고통스러운 거니까요. 남은 시간에 여행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죽기 몇 주 전에 더럽게 아파요. 그리고 죽는 거죠. 병원은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여러분을 죽어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지요. 이건 의학적이지도 인문학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저 돈을 벌려는 경제적인 행위일 뿐이죠. 병실에 눕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의사나 의료체제에 통제되기 시작해요. 인생의 묘미는 뜻대로 안 된다는 것에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항상 좌절하려고 뜻을 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뜻대로 안 되는 게 삶의 매력이에요. 뜻대로 되면 얼마나 재미없는지 아세요? 살아갈 이유가 없죠. 여기서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염세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100을 얻을 것이라고 뜻을 세우고 행동했는데 50을 얻을 때도 있고 또 150을 얻을 때도 있어요. 이것이 이것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뜻대로 되는 삶은 지루한 삶이에요. 뜻대로 안 돼야 돼요. 기상천외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뜻대로 안 된다는 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을 때 우리는 삶의 힘을 느껴요. 그런데 어리신 분들은 뜻대로 안 되는 게 생기면 징징거려요. 어린아이들은 세계가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울면 밥이 나오고 젖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걷고 생각해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살만한 거죠. 만약 여러분이 뜻대로 안 된다는 이유로 좌절을 하고 있다면 나이가 들었어도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른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거기에서 즐거움과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은 고통스럽고 외로운 거라고 시다르타가 그랬잖아요. 행복이 뭔지 아세요? 간혹 고통과 외로움이란 상태가 호전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때가 행복한 때예요. 오버들 하지 마세요. 누구도 내가 아플 때 아프지 않아요. 나중에 아프실 거고요. 버려져서 혼자 늙어갈 거예요. 그리고 외롭게 죽어가겠지요. 그걸 그냥 긍정하세요. 그러면 아플 때, 늙어갈 때, 죽을 때 누군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과도 같은 행복인지 알게 될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혼자 못 있고 자꾸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요. 놀아달라고요. 성숙하면 놀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나이 든다는 건 정확하게는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럿이 있어도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민의 바닥에는 대부분 아주 이기적인 것과 유아적인 것이 깔려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죽지 않아요. 삶의 이유를 찾았어요? 자신에게선 못 찾아요. 타인에게서 찾는 거예요. 이렇게 되물어보죠. 왜 자살을 안 하냐고. 집에 물고기 한 마리라도 사랑하는 게 있으면 못 죽어요. 밥 줘야 되잖아요. 지하철에서 그렇게 난리를 피우시는 노인분들은 힘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힘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들은 나이 들었다고 자신을 무시하지 말라고 지레 헛된 위험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측은해 보이지 않나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공무원 시험 보겠다, 사법고시 보겠다고 하면서 현재의 찬란한 빛을 모두 다 희생하잖아요. 현재를 살아야 되는데 미래에 살죠. 바보 같은 삶이에요. 꿈이라는 건 미래를 이야기한다고요. 미래는 여러분 머릿속에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고민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이 오늘 영화를 제대로 볼까요? 어떤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 오늘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꿈을 죽여야지 영화도 봐요. 재밌는 영화 볼 때 나는 검사가 돼야 돼 이러고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화도 못 볼 거예요. 음악도 못 듣죠. 그러니 1차적으로 꿈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꿈은 항상 과잉되어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완벽한 인간은 꿈을 꾸지 않아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완벽한 인간은 그저 현재를 살 뿐이니까요. 반면 우리는 대개 바람직한 모습, 행복한 모습을 꿈꾸죠. 그래서 미래를 위해 현재를 기꺼이 희생해요. 꿈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건 정확하게는 미래를 걱정하거나 미래의 일을 쓸데없이 증폭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사람에게 집중할 때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난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런 친구들 보셨죠? 나중에 그 친구가 무슨 시험에 통과할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잘 살지 못해요. 그걸 위해서 쓴 긴 시간들은 그냥 날아간 거예요. 꿈이 없는 게 고민인 분들,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은 꿈이 많아서 다들 바쁜데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꿈이 없다는 걸 나쁘게 보는 거예요. 이건 꿈이 있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꿈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머릿속에 꿈이 가득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꿈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꿈을 계속 찾고 꿈에 연연하니까요. 누구 좋으라고 꿈을 가져요? 미쳤어요? 어차피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데 평생 하루하루를 절대적인 하루인 것처럼 살아야죠.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그 3년 어떻게 보냈어요? 입시 준비로 보냈잖아요. 그 대학에 가려는 접었으면 3년 내내 행복했을 텐데. 그러고 나서 대학에 가면 뭐 하죠? 이젠 취업 걱정한다고요. 그리고 결혼해요. 결혼하면 일이 또 복잡해져요. 집 옮겨야 되고 아이 교육시켜야 되고 지랄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데 그러다 보면 행복은 없어요. 나이 들어서 너무 때늦게 깨우치게 되어 있어요. 쓸데없는 지랄이었구나. 그때 맛있는 와인을 마실 걸. 그때 그 아가씨랑 키스를 할 걸 하고요. 나의 꿈이 뭐다라는 건 나중에 다 살아놓은 다음에 날 좋아할 수는 있어요. 삶은 뜻대로 안 돼요. 그냥 순간순간 결정하며 사는 거예요. 꿈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허무한 것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충만해지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꿈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우리는 다른 경우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요. 인생은 소유유처럼 목적이 없이 걸어다니고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꿈과 관련해 세 가지 경우로 나뉘어요. 첫 번째 단계는 순수한 현재에 사는 사람. 두 번째는 꿈과 현실이 갈등하지만 현실을 극복해야 할 것으로 바라보게 하는 꿈을 꾸는 사람. 세 번째는 백일몽을 꾸고 있는 사람. 우리가 꿈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우리의 꿈이 백일몽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해요. 제가 꿈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던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 꿈들이 대개 개나 소나 다 꾸는 꿈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 꿈이 내 꿈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은 남이 주입한 꿈을 꾸고 있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남의 꿈을 꾸고 있는 거죠. 교육도 너무 많이 받았고 사회 영향도 너무 많이 받았고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직업도 누구나 다 좋아하는 직업이에요. 해봐야 돼요. 꿈을 꾸면 반드시 그걸 실현해야 해요. 그래야 지켜야 할 내 꿈인지 아니면 버려야 할 남의 꿈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하긴 무언가를 잡은 사람만이 그것을 놓을 수도 있는 법이죠. 꿈을 실현하지 않으면 인생은 계속 겉돌아요. 삶에서 비겁해지거든요. 진짜 꿈을 꾸고 있으면 그 꿈을 실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를 찾아서 피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지 간에 되어봐야 알아요.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내 꿈인지 남의 꿈인지는 그때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나를 현재에 있게 해주는 사람이죠. 내가 지금 밥 먹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인 거죠. 사랑한다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 음악을 들으면 나를 현재에 있게 해준다. 이러면 그 음악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인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를 생각하게 하거나 내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헤어져야 해요. 제발 40대의 삶을 지금부터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때 걱정해도 늦지 않으니까요. 40대의 막막함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수차례 강조했잖아요. 미래에 대한 공포는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현재를 피폐하게 만든다고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면 그곳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항상 비겁한 구멍이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여러분에게 사랑해라고 말해요. 그래 놓고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농담이야. 왜 그렇게 긴장해? 이럴 때 있죠. 그럴 때가 더워져요. 아무 결과가 안 나와요.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잖아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빠져나갈 준비를 다 갖춰놓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 번만 거부해라. 나는 구멍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매사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게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만들기 시작하면 계속 만들어요. 그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구멍만 빠져나가다가 한 세월 가는 거예요. 어떤 부부 중 한 명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 우리는 한 사람이 누군가한테 한눈을 팔아서 상대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경우는 되게 없어요. 그 전에 둘 사이에 사랑이 끝났던 거예요. 바람을 피운 건 그래서 사후적인 일인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어떤 걸 꽉 잡고 있으면 다른 걸 못 잡아요. 그런데 잡고 있던 걸 놓은 거예요. 잡고 있던 걸 놓았으니 공허하죠. 그러다가 다른 예쁜 어떤 게 보이니 그걸 잡은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 겁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삶만 남는 것 아니냐고 하셨죠? 자기 만족을 위해 사세요. 까먹지 마세요. 타인을 만족시키는 것도 자기 만족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황지우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타심은 이기심이니까요. 타인에 대한 사랑도 자기 만족이 없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내가 좋아서 타인을 돕는 것과 공동체적 가치 때문에 타인을 돕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공동체적 가치, 사회적 가치요? 지금 왜 본인이 그걸 생각해요?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왜 그걸 걱정하죠? 지금 노예가 주인이 걱정할 것을 대신 걱정하는 것 아니에요?